안녕하십니까. 열정의 여신 윤기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혼자서 재무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자,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본인 재무 설계 해보기. 혼자서도 잘해요. 저도 실제로 재무 상담을 하면서 재무 설계를 거치기도 하는데 혼자서도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재무 설계의 어떤 개념과 어떻게 재무 설계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혼자서도 재무 설계는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의 어떤 재무 현황에 대한 파악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목표 설정 같은 부분들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본인의 현재 상황을 알아야겠죠. 본인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한 일을 시작하고 제가 재무 상담을 시작하고 대략 한 3년 정도 후부터는 계속해서 이 표를 가지고 상담을 드릴 때도 그렇고 작성을 권유해 드렸고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무 현황표 자체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장짜리 20장짜리 이런 재무 현황표도 있는데 제가 그 3년 후부터 이것을 쓰고서 3년 후부터 현재까지 이 표를 가지고 하는 것을 보니 가장 단순하고 심플하고 일반적인 분들도 전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표라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이시죠? 재무 현황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간단해요. 이렇게 한 장짜리로 나와 있는데 요 한 장짜리에 어떤 본인 혼자시던 또는 가게 전체시던 이 안에서 모든 재무 현황에 대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 잘 만들어진 표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 현황표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 1번 월별 소득 어떤 기본적으로 일하시는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정기소득을 적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여금이라든가 또는 이제 부정기적으로 소득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3개월 단위나 또는 6개월 단위나 그런 부분들은 부정기적 소득이 있으시면 월수입으로 환산하여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네요. 월수입으로 환산해서 나누기를 하셔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합계가 본인의 총 소득이겠죠. 자, 이 소득을 먼저 적으시고 그 다음에 볼까요? 이제 2번이 소멸성 지출이죠. 매월 소멸성 지출, 즉 생활비, 공과금 이런 부분들, 소비되는 부분들에 대한 항목이죠. 공과금, 제세금, 정보통신비, 교육비, 의료비, 보장보험. 의료비, 보장보험은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에 대한 얘기인데 가끔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보험은 저 나중에 어떤 돈 돌려받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장성 보험이란 건 어떻든 지출입니다. 지출. 내가 앞으로의 어떤 목표치, 인생을 살아가면서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혹시나 모를 부분에 대한 만약에 내가 아픈다거나 갑자기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인생 설계를 함에 있어서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프다거나 어떤 실직을 했다거나 또는 어떤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목표치로 가는 길에서 어떤 피치 못할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 비용을 지불하고 보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은 비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 부식비 이런 항목이 있고 기본적인 소비에 대한 부분이죠. 문화, 여행, 외식비 그리고 어떤 뭐 부채로 대출, 이자 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 부분에 대한 항목 그리고 카드 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소비성 지출에 대한 부분은 전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세세하게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요. 뭐 다른 부분이 있다면 뭐 기타에 적어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합계. 자, 이렇게 되면 내 지출에 대한 합계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월 비축성 지출. 비축성. 뭐 저축이란 얘기겠죠. 비축성 지출. 뭐 적금을 가입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뭐 어떤 뭐 청약 저축이나 부금 또는 뭐 정시 펀드 같은 거, 노후 대비하는 연금 같은 것들. 자,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는 상품별로 적으시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적금에 뭐 나눠 놨더라도 얼마 정도 들고 있다. 그런 부분들. 저축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연금도 마찬가지고 각 상품별 총액을 적어 넣는 이 부분은 저축이죠. 저축으로 되고 있지만 어떻든 현재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축성 지출로서 따로 적습니다. 자, 이쪽은 소비, 이쪽은 저축에 대한 부분을 적는 부분이죠. 자, 합계 내시면 되고, 자, 그럼 아까 소득에서 이 지출들을 빼면 잉여 자금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적었을 때 제가 상담 진행할 때 보면 분명히 잉여 자금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 잉여 자금이 어떻게 나오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딘가로 돈이 새고 있지는 않은지 알아볼 수 있는 항목일 수 있겠죠. 소득에서 지출을 제외하면 잉여 자금이 나왔는데 나는 왜 잉여 자금이 없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다른 항목에서 돈이 새고 있겠죠. 그 부분을 잡으시면 더 절약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한 현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금융자산 세부 보유 내용입니다.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소멸차 지출에서 이제 의료비 보장보험, 이제 보장성 보험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상품들을 적어 보시는 란이고요. 밑에는 펀드 및 적금 상품, 어떤 저축성에 대한 상품들, 금융 상품들을 현재 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적어 보시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목돈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산부채 현황, 현재 내가 부동산을 얼마 갖고 있다. 뭐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현금이 어느 정도 있다. 예금이 어느 정도 있다. 적금 납입 총액이 어느 정도 된다. 펀드 납입 총액이 어느 정도 된다. 이미 어느 정도 쌓여 있는 내 자산에 대한 부분이고, 자, 부채는 담보대출 받은, 주택담보대출 받은 것들, 뭐 자동차 할부 받은 것들, 잔여금이 얼마 정도 남아 있다. 뭐 다른 부분도 있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항목들 한번 적어 보시는 거고요. 뭐 가족 정보는 제가 상담 때 필요한 부분이어서 받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목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기간에 맞춰서 목적별로 나의 목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적어보는 그런 란입니다. 여기서 목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제가 목표가 어떤 게 있으세요? 뭐 1년에서 3년 정도 사이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뭐 1,000만 원 모아볼래요. 또는 저는 언제까지 1억을 모으겠습니다. 라는 목표들을 보통들 많이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 자체가 목표가 되면 사실 힘이 없어져요. 이 목표란 건 본인이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목표여야 됩니다. 즉 어떤 행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돈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나는 이걸 가지고 나중에 내가 목표하는 어떤 유럽 여행 또는 뭐 세계 일주를 할 거야 라는 부분이라든가, 난 이걸 가지고 어떤 주택을 마련할 거야. 그것도 구체적이면 좋겠죠. 몇 평대 아파트를 난 장만을 할 거야. 아니 나는 마당이 넓은 몇 평대의 집을 꼭 장만을 할 거야. 이렇게 되면 그 목표치에 대한 그림이 설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분명 명확해집니다. 명확하게 되면 자,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런 집, 뭐 지붕이 달린 집, 기아집. 자, 이런 목표가 좀 명확해지면 실제로 그러면 그럼 이런 주택이 내가 알아보니 얼마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더라. 목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이런 식으로 잡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를 모을래? 얼마를 모을래? 사실 어떻게 보면 형체가 없잖아요. 네,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건덕지가 좀 없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난 이런 주택 또는 이런 차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할 거야 라는 명확한 인식할 수 있는 물체가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목표는 꼭 뭐 그런 식으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재무 현황표는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실제로 상담 시에도 상담 전에 또는 뭐 상담 처음 거치면서 받는 아주 간략하고 심플하지만 한눈에 내가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소득과 어떤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정밀하게 만들어 놓은 재무 현황표입니다. 사실 이거면 다 돼요. 굉장히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한눈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재무 현황표여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고, 여러분들께도 한번 작성을 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재무 현황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위치가 이제 파악이 되겠죠.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은 이게 눈에 보이니까요. 나 분명히 돈이 남아야 되는데 돈이 없고, 이거는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재무 현황표를 작성을 하신 후에 현재 상태 파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목표를 수립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목표를 수립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목표, 자, 행동이 기반이 되지 않은 목표는 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자, 목표를 수립할 때는 현실적인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큰 거부터 먼저 정립을 시켜놓고, 그 후에 그것이 달성이 가능해지면 나머지 작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목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수립하실 때는 큰 거, 중요한 거, 일단 그것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생애 주기를 보면 우리가 꼭 거쳐야 되는 뭐 4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결혼, 그리고 주택 마련, 자녀 교육 출가,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부분, 이 4가지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우리가 거쳐가야 될 큰 이벤트들이죠, 인생에.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난 결혼은 안 할 거야. 자, 그러면 결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의 목표를 가져가시면 되겠고, 나는 주택보다는 뭐 어떤 노후에 대한 준비를 더 할 거야.
나중에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뭐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나는 뭐 어떤 부부분들은 저희는 자녀는 계획이 없습니다. 뭐 이러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이벤트는 빠지겠죠. 거의 확고한 이벤트들, 네, 생애 주기 사이클에서 이 부분에 전부 다 포함은 안 되시더라도 대부분 두세 가지 항목은 모두 포함이 될 겁니다. 특히 노후는 뭐 누구에게나 닥치는 일이고요. 일단 이런 큰 줄기들부터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것부터 내 목표를 정해 보시고 그 후에 다른 어떤 작은 목표들에 대한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목표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가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뭐좀 연령대가 좀 어리시거나 뭐 사회 초년생이시거나 이제 경제활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진행을 해보면 목표가 분명히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목표가 없는데 제가 목표가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여쭤보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저는 뭐 그냥 1,000만 원 모을 거예요. 저는 뭐 1억을 모을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또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나중에 이렇게 해서 집을 살래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뭐 단연간 상담을 거치다 보니까 보면 알죠. 지금 급조하셨구나. 아마 약간 좀 아마 상담하시면서 목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뭐 부끄러움을 타신다거나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없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 목표가 무조건 다 뭐 있으면 나중에도 목표는 만들어갈 수 있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처음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재무 설계를 하시면서 뭐 창피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필요는 없으시고 목표가 없으면 나중에 분명히 생깁니다. 생길 거고 그 목표에 대한 부분을 제가 현실적인 목표부터 정하셔라. 얼마를 벌겠다, 얼마를 모으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돈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목표가 없으시면 그럼 일단 처음에 시작하실 건 뭐냐면 자, 이 부분에서 처음에 단추들이 잘못 껴지면 그 다음부터 우수수수 뭐 목표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는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누누이 말씀드린 소비 지출 통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사실 처음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목표가 없으신 분들은 이 소비 통제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꼭 조정하셔야 돼요. 처음에 통제와 조정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소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면 목표가 있건 없건을 떠나서 일단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그것을 몇 년 거치신 분들이 답답해서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하시면 다행이죠. 제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자, 셀프 재무 설계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죠. 뭐 복잡하게 뭐하러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확실히 내 상황을 알고 내 현황을 알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어떤 뭐 바다로 보면 이정표가 없는 거죠. 망망대해에 떠 있는데 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배 위에는 타고 있는데 내 배가 내가 운행하는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정표와 밤에는 등대가 필요하겠죠. 재무설계는 그런 부분 내가 등대를 비추기 위해서 이정표를 보고 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으시면 없으신 대로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생기실 거고 그리고 목표가 없으신 분들은 억지로 그걸 만들지 마시고요. 일단 처음 시작은
소비 지출에 대한 어떤 통제와 조정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만 처음에 잘 통제를 하시고 조정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목표가 생기더라도 좀 더 쉽게 도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현황표 작성했죠. 그리고 목표 수립했죠. 목표가 없으신 분들은 소비지출에 대한 통제부터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그럼 내가 이 목표들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에 대한 정립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사람마다 물론 목표는 다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생애 사이클로 봤을 때 꼭 해야 되는 부분이 결혼, 주택, 자녀 교육, 자녀 결혼, 출가, 그리고 마지막 노후, 이런 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이 내 인생에서 한 번에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어떤 시기와 목적별로 기간이 달라질 겁니다. 그 기간, 목적에 맞춰서 적절한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가입하시면 될 텐데요. 자, 실제 제가 이제 재무현황표 받아보고 하면 웬만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을 안 가지신 분들은 정말 사회초년생 분들 말고는 없으세요. 대부분은 다 가지고 계시죠. 보험도 그렇고 또는 적금이라든가 펀드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분명히 금융상품 한두 개는 무조건 하시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거 왜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적금이면 이 적금을 왜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펀드면 펀드를 왜 하셨는지, 왜 어떤 목적으로 이 부분을 가입을 하셨는지, 보험을 가입하셨으면 이 보험을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가입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건 내가 하고 있는 이것들을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알고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좋아서 이것이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권해받아서, 은행에서 권해받아서, 또는 증권사 가서 권해받아서, 아는 사람이 권해줘서, 자 이런 부분으로 하시면 나중에 내가 이게 뭐 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이게 왜 있지? 라는 부분, 즉 어찌 보면 약간 낭비와 버려지는 부분에 대한 금융상품 가입이 좀 많으세요. 사실 대부분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릴게요. 금융상품이란 건 뭐가 좋다 나쁘다, 세상에 나쁜 금융상품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습니다. 단 금융상품이 만들어졌을 때는 뭔가 그 자체의 어떤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어. 금융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목적으로 나는 이런 금융상품을 만들었어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즉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금융상품에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고 가입을 하셔야 나중에도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내 목적에 맞게. 좀 어리신 분이었어요. 어리신 분이었고 고객분 소개로 가서 만났는데 펀드를 어리신 분인데 아마 저축잉여자금의 모든 것을 다 펀드로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분산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굉장히 잘 하고 계시긴 한데 이걸 왜 하셨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하신 거예요? 여쭤봤더니 그냥 좋다고 해서 했대요. 은행 갔더니 이것이 좋다고 해서 가입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분산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떠십니까?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이 펀드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사실 잘 모른대요. 대부분
이렇게 잘 모르시고 가입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냥 어떤 권유에 의해서. 자, 재무설계란 부분에서 재무설계를 꼭 거쳐야 된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전문가를 통하시건 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셀프 재무설계를 하시건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 어떤 것도 좋은데 재무설계를 꼭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금융상품은 고유의 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왜 만들어졌는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적재적소에 내가 목적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나눠서 그것에 맞게 가입을 하시는 게 금융상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방금 전 말씀드린 그 어린 분 같은 경우에는 네, 2년 정도의 어떤 목돈을 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네, 학업에 대한 어떤 부분이었는데 본인 자아개발이었죠. 그런데 이 펀드를 하셔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펀드란 것이 물론 적립식으로 이제 가입을 하셨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의 펀드는 3년 이상을 보고 가셔야 어떤 3년에서 5년 정도의 중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목적 자금을 달성하시는 상품이 대부분인데 지금 2년 안에 어떤 자금을 쓰실 일이 있으신데 이 부분을 알고 하신 거냐 말씀드렸더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네. 1년에서 2년 정도의 어떤 목적 자금들은 적금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일단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기간별로서 이것이 내가 목적해서 갈 수 있는 금융상품의 고유의 기능들은 충분히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그 활용도에 있어서 그리고 잘못된 가입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상품을 하시는 건 좋은데 말씀드렸듯이 목적 그리고 내가 시기에 맞춰서 그리고 이것이 왜 만들어진 상품인가 라는 부분을 본인의 목적별 시기별로 적절하게 분산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려우시면 그런 부분은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더라도 기본적으로 많이 공부하시고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일단 세 번째 이렇게 실행 방안이 정립이 돼서 금융상품으로 목적별 시기별로 자금을 분산시키고요. 이 부분이 다 돼서 실행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행을 하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고 사후 관리란 게 들어가야 되겠죠. 계속해서 보통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것이 뭐 더 자주 하셔도 상관없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 번씩 꼼꼼하게 모니터링 해보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내 목표치가 언제든 변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목표치 변경에 맞춰서 가고 있는 길도 계속해서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제대로 그리고 되고 있는지 만약 내 목표치가 변동이 되었다면 그럼 이 부분에 맞춰서 조금 변화를 줘야겠다. 이런 뭐 리모델링도 가능해지겠고요. 그래서 실행도 중요하지만 계속된 모니터링 그리고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 본인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혼자서 재무설계 해보기에 4단계 방식이었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 없으시죠?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린 부분 목표를 수립할 때 어떤 부분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내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 그것이 파악이 됐다면 내 목표치에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이 금융상품으로 적절히 분산을 해서 목적에 맞게 가입을 하실 것인가 공부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후에 계속해서 내가 잘 하고 있는가, 네, 모니터링 해보시고 리모델링 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방식은 간단한데 어떤 뭐 정립이 되시려면 조금 계속해서 이제 몸에 배게 만드셔야 되니까 계속해서 한번 재무 현황표 적어 보시고, 네, 또 이런 금융상품들이 있다는 거,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공부들도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꼭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부자. 내 돈의 흐름을 알고 이 물길을 본인의 의도대로 계속해서 조정한다. 제가 만나본 부자들은, 네, 다 이렇게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부자의 뭐 여러 저기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뭔가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내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흐름의 물길을 본인 의도대로 계속해서 조정한다. 그런 분들이 제가 만나본, 네, 부자분들이었습니다. 셀프 자문설계 첫 시간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제가 챕터별로 또 한번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편하게 이렇게 같이 화면 보면서 얘기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여신 윤기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